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2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사무처장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또 열받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토론회를 하고 있었죠. 그 토론회를 하는 그 순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했나 봅니다. 전체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에서 저희가 그동안 신청했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 안 하고요. 미디어 스크랩 벌써 이 내용이 스크랩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뭔가를 막 분노하는 그런 논평을 예전에 낸 바 있습니다. 뭐냐, 미디어 랩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영업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방송사가 스스로 하지 못하게 미디어 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은 개국을 한 이후에 미디어 랩을 바로 만들지 않고요. 거의 3년을 유예를 해줬죠. 그래서 미디어 랩을 만들지 않고 자사의 광고국이 그냥 광고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편법적인 그런 특혜를 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 랩을 만들어야지 되는 유예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게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TV조선 미디어 랩과 채널A 미디어 랩 등이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 랩을 허가를 해주면서 소유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한마디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민망하고요. 그냥 소유 제한 규정을 아예 안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통과시켜주려고 그냥 넘어갔다? 예. 그래서 미디어 랩을 그냥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자세히 자기네들이 이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한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은요. TV조선에 대해서 소유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요 주주 5% 이상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5% 이상은 검토했다. 그런데 5% 이하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회사의 소유 제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디어랩 허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소유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걸 아예 안 열었대요. 이걸 만드는 절차가 법에 있대요. 근데 이걸 안 했대.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서류도 받지 않았고 심사도 하지 않았다. 이게 공무원의 잘못이다. 서류도 받아야 되고 심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14년 12월에는 MBN 미디어 랩을 허가해 줬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또 어떤 회사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지주 회사였기 때문에 이도 지분 소유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그냥 허가를 해줬다,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잘못한 건 MBN 미디어 랩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TV조선은 그 5% 주요 주주가 아닌 그 이하의 주주였고요. 그리고 소유 제한에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검토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이었는데, MBN 미디어랩은 어마어마해요. 10조 원 이상의 10% 초과 소유가 금지된 거, 그다음에 지주회사인 사람을 아예 지주회사를 아예 주주로 넣었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심사 결과부터, 그러니까 감사 결과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애초에 화가 났던 거는 뭐 때문이었죠? 이거를 방통위가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언제 알았냐면 지난 3월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았을 때에는 당연히 자기네 감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애햄털털하면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TV조선과 MBN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요. 니네 부적절한 주주들 이거 다 빨리 시정해라.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기 반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친다 진짜. 아니 허가를 내줘야 될 당사자가 부적절한 사람을 허가해줘 놓고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시정해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국민을 정말 뭘로 봤으면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가라고 저희가 너무 경악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뭐 걸러내지도 못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지금은 최초의 최초 허가를 내줬던 사항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굉장히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그러나 공무원법에 의하면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한다. 그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야. 이렇게 늦게 꼼지락거린 다 신의 이유가 한 있는 거예요. 수였구만. 네. 이렇게 꼼지락거려가지고. 징계를 못한대요. 공무원법에. 난 공무원 세상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공무원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일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게요. 대단하다.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행정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행동이 3년이 지나면 전혀 징계를 못하면요. 구상권도 청구 못하고 징계를 못하면 계속 박근혜 정부에서 막 충성을 다하면서 되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 다 징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쵸? 안 한다는 소리. 3년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정권이 10년만 가면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마구 써도 전혀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없는. 그리고 감사는 3년 지난 뒤에 하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3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를 줬냐면요. 엄청 잘못했다는 걸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서면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서면 경고.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월급이나 깎이고 우리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대. 종이로 그냥 그게 한마디로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써 있기는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막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래요. 그러나 이 당사자들이 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나한테 서명 경고라는 징계를 내리느냐 하고 소명 요청을 하고 항의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가 나왔대요. 결론은 아무것도 안 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청 독한 이 방통위가 지금 서명 경고를 준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방통위를 믿어야 될지 공무원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 걸 지금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이제 알았다는 내가 참 철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허가가 있었잖아요. 자, 최초 허가 때 2014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다 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다 한 건 아니고 지금 6명이 징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종편 미디어랩 재허가를 할 때는 그러면 뭐냐. 이거는 이제 2017년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TV조선 미디어랩을 재허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최초 허가 시 발견하지 못한 위반 사실을 전혀 동일하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해줬다. 그리고 이때 채널A 미디어랩의 경우에도 고단세 뭔가 주주 구성이 바뀌면서 소유 제한 위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3월에 TV조선과 채널A 둘 다 재허가를 해줬다. 부적절한 사람이 있음에도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자, 그다음에 MBN 미디어랩 때는 이게 그래도 발표가 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미디어랩 때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이 두 번째 미디어랩을 하신 재허가를 해준 그 공무원이 뭔가 시정명령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 이행실적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처음부터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네? 이거를 이행실적 점검하다 알아서 올해 3월에 이걸 알았다는 거지. 난 그게 안 게 더 신기한데. 공무원이. 이때까지 모르다가. 왜냐면 최초 허가 땐 자기가 해준 게 아니고 재허가는 자기가 해줬는데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수를 한 거지. 깜짝 놀라서. 이거 우리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올해 라고, 3월에. 네. 그래서 이제 올려서 그런 결정을 이제 방통위가 에헴털터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연이 이게 말이 되냐. 방통위 정말 미쳤냐. 어떻게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가 있느냐. 니네 감사해라. 그리고 니네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나오면 우리가 국민감사 청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막 자료를 달라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왔는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요 원인 및 조치사항이 아주 가관입니다. 정말 너무나 웃겨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말한 이 허무한 이야기, 방통위는 정말 그저 실수였을 뿐이다. 아무것도 고의성이 없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의 실수가 반복된 이유는 그냥 모조리 다 부주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썼어요. 진짜? 그래서 방통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까 말한 서식 있잖아요. 서식 자체가 없었다.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서식에 그 내용이 없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성 주주의 특수관계자 관련된 서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애초에 서식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걸 고쳤대 오늘. 네. 그래서 어제 발표했어요. 고쳤어요. 아이고. 네, 큰일 하셨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 미비점을 자기네들이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랩 허가 심사 기준에 대한 재검토 결차 없이 반복적인 선례 답습 행정을 했기 때문에 말은 참 쉬워.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니까 반복적인 선례 답습 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종편 미디어랩 허가 제어가 과정에서 나온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건 종편 봐주기 아니냐. 이게 다른 회사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답습을 하면서 똑같은 부주의가 계속 되느냐.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이건 종편 봐주기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방통위는 아주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근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봐주기나 외압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거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봐도 아닌 것 같다. 예요. 그런데 그 여러 정황이란 걸 설명해 드릴게요. 네. 미디어랩법 13조에 따른 소유 제한 위반 여부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초 방통위가 위반 여부를 인지했다면 충분히 보정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으면 야 이거 다시 해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은 다시 받았으면 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그걸 안 했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또 더 웃겨. 어차피 1사1랩 체제에서 허가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경쟁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TV조선이 미디어랩을 내주면 무조건 내주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방통위가 부적절한 서류를 받았으면 애초에 그걸 알았으면 인지만 했다면 충분히 보정을 해서 허가를 해줬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회사에 하나 허가해 주는 건데 충분히 그냥 다 해줬으면 되는 거다. 이거 완전 실수다. 별일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럼 법이 왜 있고 절차가 왜 있고. 그러니까. 이 방통위는 공무원들은 왜 있어?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왜 있어? 보기에. 그런데 더 웃긴 건 얘네들이 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감사에 대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국민감사 청구한다 그랬더니 내부 감사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 이랬더니 여기에 아예 그 감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진 가르쳐 주지 않아. 그냥 실명이 없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아. 그냥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었대요. 네. 그들의 자문을 받았대요. 또 처음 듣네. 그런데 이들의 자문이 또 가관이에요. 소유 제한 위반 사항이 결격 사유가 아니다. 똑같아. 방통위 생각이랑. 두 번째, 위반 사항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징계에 이르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뭐야 도대체가. 아니 이것도 징계 안 하면 뭘 징계한다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세 번째, 제어가 담당자가 소유 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은닉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제어가를 한 분이고 네. 2014년에 첫 번째 한 분은 그렇게 끝까지 은닉했잖아요. 그 은닉한 아저씨는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실수라는 징계에 거지. 이르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수라는 거지. 그리고 제어가 담당자는 은닉하지 않고 직접 노력했으므로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고백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경쟁으로 허가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사1랩 신청에 따라 허가해 주는 것이므로 외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방통위와 감사 결과가 똑같아요. 애초에 낸 외압이 어떤 문제가 결과.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거슬리는 말이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유 가능한 하자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처음에 들었으면
그냥 고쳐줬으면 된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냥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었을까? 그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 자, 우리 사회에서 무언가를 허가제로 만들고 그냥 설립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를 그런 게 있잖아요. 허가제를 만들 때는 그리고 허가를 꼭 해줄 때는 그 점검하는 사안을 법으로 정하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사에게 미디어 랩을 꼭 만들게 우리가 강제를 해놨죠. 그래서 미디어 랩법도 만들었어요. 네. 그 법의 취지는 방송의 제작 편성에서 광고 영업을 분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광고 영업 때문에 방송 편성이 이렇게 바뀌거나 네. 영향을 받거나. 그렇죠. 예. 광고 영업이 방송 편성에 개입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그렇죠.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랩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 미디어 랩사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미디어 랩사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 거죠.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건. 뭘 못하게 했냐면 대기업 못 그렇죠. 들어온다. 미디어 랩에. 네.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의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랩 지분 소유를 하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지분을 가져서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선일보가 MBN 미디어랩을 사면 사실상 조선일보가 사주가 되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최대 광고주인데 최대 광고주가 언론사 광고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네. 미디어랩을 소유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랩 지분 소유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제한하고 있고 특히 지주회사와 광고 대행자 있잖아요. 광고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는 아예 여기 못 들어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예. 광고를 하는 회사가 언론사 광고국의 국장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방송 제작과 편성에 광고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만든 법이죠. 그래서 아주 정말 2중 3중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이 이 법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미디어 랩사에다가 대기업도 지금 사실상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광고 대행사도 들어왔고요. 예. 지주회사도 들어왔어요. 지금. 수관계자들이 다 들어온 거죠. 예.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 이렇게 정말 뭐 다 모든 걸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바로 보정 가능했을까? 어차피 1418이니까 어차피 줄 거였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걸로 변명이 안 되죠. 예. 이게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미 유예 기간이 끝나서 당장 미디어랩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미디어랩사가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광고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자사 광고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끝나니까 유예 기간 미디어랩 없이 니네가 광고를 해도 돼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이런 거지 같은 신청서를 냈어. 막 부적격자들이 막 들어온 그러면은 이거를 자꾸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아니었고 보정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걸 보정해서 다시 가지고 오는 다시 주주를 구성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빠르지 못하면 한 달이든 보름이든 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광고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종편에게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종편한테 상당한 타격이고 그렇죠. 종편이 방송을 못 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방송을 못 하는 게 본인들의 잘못에 자신들에게 규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잘못으로 방송을 못하면 종편은 그때 이미 문을 닫았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폐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종편이 미디어랩을 허가받지 못하면서 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 진짜 그 망신에 광고 영업에 차질 빚고 뭐 여러 가지 타격이 분명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보정 가능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법이 있을 때는 입법 취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걸 얘네가 지금 들이민 거 아니야. MBN이나 채널A 뭐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런 자들이 구성이 되게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이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통위가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다 허가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심사하라고 공무원 앉혀놨더니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진짜 짜증이 난다. 한마디로 이렇게 길게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짜증이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방통위가 말하는 그저 공무원의 실수가 이어진 것일 뿐이고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무책임하다. 그리고 억지 논리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년이 경과되어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이 그러하다니. 그런데 참 이러면은 앞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방통위가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주주에 그런 부적절한 사람이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정말 공무원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방통위원장이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방통위원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일은 되게 이상하게 하면서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회의 내용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 해도 되겠어. 막 너무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해.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계속 이러거든요. 사무처에게 요구만 해요. 아니 사무처가 자기잖아 결국은. 그 사무처가 일을 안 하면 혼내고 쪼아서 같이 가는 게 자기의 역할인데 계속 사무처한테 좋게 얘기만 해. 근데 이번에도 이호석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근본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 진짜 무슨 누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 과연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 어떤 사무처 직원이 자기 반성과 경각심을 갖게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3년 동안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버티면 된다. 네. 야 너는 왜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난리야.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사람도 3년 지난 다음에 쓰면 돼. 자기 제어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피본 사람은 그거 이번에 제어가 하면서 고백한 그 사람만 피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나는 자기 반성과 경각심이 이게 답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미디어랩 문제가 사실 민원연이 굉장히 집중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종편과 관련해서 KBS, MBC 공영방송은 코바코라 그래서 공공기관이 광고를 하죠. 이른바 공공기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광고를 진짜 깡패처럼 하지 못하게 코바코에서 다 받아서 나눠줍니다. 그렇죠. 네. 광고를 방송사나 방송사의 광고회사가 깡패처럼 하지 못하게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원래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송사 몇 개 없었으니까. 네, 방송 광고가 특히 이제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종편은 만들어질 때 141랩을 허가를 해줬고. 141랩도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사 광고국이랑 똑같아요. 네. 랩을 하려면 뭐 종편 랩을 하든가 아니면 네. 코바코에 다 같이 들어오든가.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야 공정한 광고가 되는 것인데 지금 광고 시장이 완전 과열돼 있죠. 우리는 1공영 1민영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코바코가 공영을 다 하고 그다음에 민영은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SBS까지 포함해서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사기업 방송사들은 그렇게 하나로 같이 하자 이거였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이 미디어랩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광고 회사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 기업 논리 또는 자본의 논리, 광고의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미디어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미디어랩의 또다시 또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유구조.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미디어랩법이 만들어져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의 광고를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자 미디어랩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방통위가 그 법을 심지어는 인지조차 못했다. 이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귀신 같은 말이 게 안 돼, 방통위도 몰라, TV조선 몰라, MBN 몰라, 채널A 몰라.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 그 법을 무슨 유령처럼 절묘하게 다 비켜갔네. 법을 다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냐고. 우연히. 정말. 네. 아무튼간에 저희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는 진짜 방통위가 지금 이런 정도로 감사를 내놓는 건 부끄러운 거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하는 업무가 이런 식의 일이 과연 이것만 있을 것인가. 진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너무너무 감싸잖아요.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싸기 이런 결과를 지금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김석 부장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까 말한 가장 마지막에 이걸 발견해서 이제 자수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잘못된 행정을 발견할 때 시정하지 말고 은닉하는 게 그러면 그렇죠. 지금 최선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꼭 방통위뿐만이 아니고 네. 정권과 관계없이 그런 문화가 팽배한 것 같고요. 네. 네, 이 미디어랩 문제는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이게 잘 모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광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사실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문제 삼은 그 홈쇼핑과의 연계 판매 같은 경우에 네네. 협찬 문제라서 네. 또 미디어랩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MBN 미디어랩 엑스파일 터졌을 때 네.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협찬 네. 고지 안 하는 문제와 예. 그리고 미디어랩이 깡패처럼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막 먼저 가가지고 야 우리가 협찬 이거 해줄 테니까 돈 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홈쇼핑 연계 판매가 있었어요. 그 미디어랩 엑스파일에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겪고 있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광고 아니야? 이렇게 시청자들이 뭔가 의심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부분이 다 미디어랩의 문제예요. 사실은 광고의 문제예요. 결국 시청자만 피해보고. 그렇죠. 시청자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네. 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광고 시장이 과열돼가지고 우리가 돈 받고 쓰는 기사, 돈 받고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전부 사실 미디어랩 문제고요. 우리가 또 시청자 피해 보는 것 중에 하나 또 중간 광고. 이것도 정말 우리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방송 행태예요. 그쵸. 언제부터 우리가 프로그램 보다 말고 흐름 끊기고 중간에 광고를 봤어야 됐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방통위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근데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민원연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감사 결과 다 나왔고 본인들이 그런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별별 방식으로 다 검토했으나 이게 현행 법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주겠다고 말을 하니 아무튼 국민감사 청구에도 뭐 매한가지 아닌가 뭐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 자문 문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공무원법에 보면 이렇게 3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숨어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꼼수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뻑하면 법률 자문에 기대가지고 변호사들이 이런 의견 하니까 뭐 문제 없음 이러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시민 참여 구성단 자문단을 구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은 꼭 우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광고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어제 토론회만 해도 저는 민원연 포럼 생중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어제. 아, 그랬어요? 네. 시청자들 굉장히 많이 이 협찬 문제. 내가 방송을 보는데 광고를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진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보장을 해서 자문을 구해야 이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후에 방통위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가 화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네가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 내에서 시민이 보고 감시를 해야 그래야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다더라도 그 시민이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죠. 네. 야, 얘네 지금 뭐 내부 감사 뭐 하고 있는데 이거 개판이야. 그때 탁 문제 이슈가 터져야 방통이나 방송사들 본인들도 미디어랩 본인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감사위원단 자기 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방통위가. 네. 밖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할 테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뭐 국민감사 청구를 하든 뭐 시민이 들어간다고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가 다 했다 이미 외부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했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차후엔 소용없다고 오지 마. 하는 거죠. 예. 너희들 오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위원장이 물러나거나 예. 위원이 물러나거나 그래야죠. 이게 뭐 지금은 의지가 없고 네. 밖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버리고 뭐 저는 방법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은 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네. 그러면은 그 미디어랩 소유 구성이 그거는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을 원래 11월까지인가 그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유예가 아마 8월 말인가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는 6개월의 시정 명령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연히 시정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안 할 수가 지금 없는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다 마련해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따지고 보면 시간이 최초 허가였던 2014년부터 무려 지금 5년 정도가 흘러간 건데 지금 미디어랩을 한 만약에 거죠. 그럼 11월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네요?
그 방송사들이 미디어랩들이 이걸 시정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와중이겠네요. 거예요. 예. 중간중간에 이행 정보도 좀 하겠네요. 그럼 11월 달에도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돼 있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도 아니 이미 클 대로 다 컸는데 종편이 뭐 지금이야 뭐 그때 조건 맞추는 거 일도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종편 미디어랩 때문에 전체적인 방송 환경에 방송 시장의 광고 시장이 개판이 됐어요, 진짜. 완전 이게 정글이 돼가지고 우리 뭐 중간 광고도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 KBS 그러니까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기네들도 코바코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광고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자꾸 광고를 꽁꽁 묶어놓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광고 시장이 개판이 돼가지고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네, 그러면은 이제 봉씨 방송으로 갈까요? 시방이 11차 안건에 대해서 결과 이야기해 주시죠. 네, 11차 안건? 네.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다스베이다를 지금 한 달째 못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난 11차 안건 같은 경우에 참여하신 시민 수가 조금 반토막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통 한 1,500명 하셨는데 지난 11차 안건 785명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700명 이상을 해주시니까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난 안건은 MBN 뉴스8 7월 24일 방송 타살설로 시끌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거 무엇인지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요.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일부 구구단체가 주장하는 타살 음모론을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심지어 여론도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여론을 왜곡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MBN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다고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785명의 시민들 중에 60%가 프로그램 중지 수정 의결하셨고요. 27%가 관계자 징계, 9%가 경고, 4%가 주의하셔서 거의 100%가 모두 법정 제재 의결하셨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제재 수위 자체는 조금 떨어진 거예요. 지난 10차 안건보다. 지난 10차 안건이 TV조선의 구급차 후송 생중계였어요. 네. 노회찬 의원. 그때는 무려 72%가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었어요. 최고 수위 제재가. 근데 한 10%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구급차 후송을 생중계한 TV조선보다는 좀 덜하다. 내가 봐도 그래. 네. 덜 나쁘다. 좀 덜하다.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보도에 문제점이 뭐 심각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시민들은 굉장한 분노를 표했고 거의 100%가 법정 제재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의결하신 사유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한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다. 이건 저희가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망자를 모독하고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보도다. 이건 이제 보도 윤리와 관련된 부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극우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음모론을 보도한 MBN 역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없는 지적인 게요. MBN 기자들에 의하면 MBN 기자가 분명히 이 보도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고 했지. 네. 분명히 일선 기자들이 이걸 하지 말자 그랬는데 데스크가 강행한 보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 데스크가 그런 극우 단체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민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의견입니다. 아이고 참. 저희가 왜냐면은 시민 의견들 중에 굉장히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비난이 많아요. 방송사에 대한. 그래서 저희도 동감은 하지만 차마 저희가 보고서에 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써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항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적용하신 조항 대부분의 시민들 94.5%가 제14조 객관성을 적용하셨습니다. 역시 시민들은
보도가 뻥이냐 뻥이 아니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한 3-4가지 조항을 드리고 사실 품위 유지나 이런 조항들이 방심위가 주로 적용하는 조항이거든요. 네. 근데 시민 여러분들은 품위 유지를 적용을 잘 안 합니다. 이번에도 60%밖에 적용 안 하셨어요. 객관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방심위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객관성 잘 적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런 여론이 있으면 그냥 적용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는 건 무조건 품위 유지야. 야 이거 좀 수위가 높지 않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반대라는 거죠. 이 보도는 뻥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8조의 자살 묘사도 76.7% 시민들이 적용하셨습니다. 이 자살 묘사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그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기나 배경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 정통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있죠. MBN 보도는. 네. 아무튼 그런 조항들을 적용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적용하신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17조 오보 정정.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보도는 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분은 이게 오보니까 정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정정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이거 객관성하고 약간 연결되는 거죠. 예. 또 제20조의 명예훼손 금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저희가 웬만하면 이 명예훼손 금지는 저희가 시민을 늘 때나 또는 시민 여러분들께 시방위에 제안을 해드릴 때 이거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수정한 조항인데요. 이 굉장히 문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 금지가 원래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명예를 훼손당한 본인만.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수정돼 있냐면은 그냥 발견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도의 자유,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일정 부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이거 적용 안 합니다. 네. 명예훼손 금지는 이런 조항이 하나 더 있죠. 제9조 공정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시민분께서 이거는 약간 별개잖아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고 제27조 인권보호, 제37조 충격 혐오감을 적용하신 시민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뭐 어찌 됐던 간에 제가 보기에도 시민들의 의견은 지난번에 그 TV조선에서 그 시신 이송 생중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찌 됐든 뭐 썰들이 있으니 그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할 수도 있다. 네, 뭐 이거 진짜 의혹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거 이 음모론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야지 왜 이걸 못 다루게 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룰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루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짚어주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다뤄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송은 그냥 뭐라 카더라. 네, 카더라. 그리고 양쪽에 그 특히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시민의 의견 도대체 그 시민들이 저는 좀 그 뭐라 그럴까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답변하셨을까라고 왜냐면 이게 그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민한테 그냥 마이크 대가지고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쵸? 무슨 여론이랍시고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두 개를 한 것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지적을 한 건데 저희는 보도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네, 왜 음모론을 말을 못하게 해? 너네 뭐 표현의 자유 침해야 막 이러면서 만약에 이 사안을 정말 다룬다면은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 검증을 했어요. 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도했다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검증 하나도 안 하고 심지어는 반론조차 보장을 안 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극우 단체들의 입장만 주구장창 3번이나 이 보도가 3번이나 극우 단체 입장을 인용해요. 네. 그런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누락했는데 처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시민 인터뷰 딸랑 2명 인터뷰한 다음에 네. 시민들이 감론을박이다 그러거든요. 이 보도가. 네. 그것도 한 시민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뭐라고 의견 사유를 남기셨냐면 기자가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답변을 이끌어낸 유도 질문 인터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잘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아시는 이 시민분은 관계자,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 시민분은 이제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신 시민인데 이분은 의결 사유를 이렇게 남기는 걸로 봐서는 그 인터뷰가 제일 나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맞아요. 지적이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12차 안건 우리가 이번 12차 안건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우리가 지금 만든 영상이 3개입니다. 그죠? 이상하게 그동안은 오히려 할 게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게 드루킹 터지고 노회찬 의원 또 별세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나쁜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쏟아집니다 지금 나쁜 방송.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미 어제 제가 원래 뭐 수요일 날은 제가 뭐 누구를 인터뷰하던 하자 해놓고 봉우 씨를 불렀잖아요. 그건 어제 시방의 안건이 아닌 두 개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굉장히 분노 게이지를 높였던 그 TV조선과 뭐였죠? MBN 방송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시방의 안건은 무엇이 됐느냐? 밥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우연히 나온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되게 이게 급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8월 6일 날 방송인데요. 저희가 지금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은 나름 빠르게 대응했다는 방송 것이거든요. 나온 지 이틀 만에 안건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자,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네, 이게 저희가 정말 거의 지금 시방의 안건으로 김경수 지사 관련 보도가 정통으로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연루 의혹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진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에서. 네, 종편하고 뭐 동아일보 채널A가 이슈를 선도하고 있고 TV조선, 조선일보가 이렇게 거드는 모양새고 이 외에 많은 언론사들이 달라붙어 있죠. 실제로 지금 특검 조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특검의 1차 조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오늘로써 두 번째 소환 조사 받았죠. 피의자 신분으로. 그러면서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사실 정황은 모르겠어요.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일단 아직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죠. 특검에서 계속 뭐 부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할 게 있는 거죠? 네.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 상황을 나왔다를 구경시켜주는 게 지금 최고의 이벤트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저번 우리가 말하는 소환조사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해서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압수수색 해봤자 이미 포맷된 PC야. 그거 다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가면 진짜 아닌 특검이고 진짜 허당 특검인 거고 알면서도 그 쇼를 하는 거지. 이거 봐라 두두두두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박스에 막 가득 담고 나오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그게 최고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조사 그 자체보다 소환조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 어떻게 되든 일단은 이거를 얼마나 언론에서 팔아먹느냐. 이걸 얼마나 대대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포토라인에 선 김경수 도지사의 모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 찍힘으로 해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망신을 주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점이 이 점인데 지금 제가 김경수 거짓말에서 제 말이 끊겨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김경수 지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특검이 흘렸다고 의심받는 수많은 단독 보도들이 있어요. 주로 동아일보 채널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7월 18일 날 드루킹이 제출했다고 하는 USB. 거기 뭐 별의별 보도가 다 나왔어요. 용량이 60기가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314만 장이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60GB를 그냥 A4 용지 용량으로 환산해 보면 314만 장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막 보도를 내는 거예요. 예. 별거 다 해봤네. 314만 장이란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물론 드루킹과 김경수가 주고받았다고 드루킹 측이 주장하는 특검이 그렇게 봤다고 주장하는 대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의 대화 내용도 있거든요. 다른 정치인들, 다른 단체들. 근데 막 그렇게 과장돼서 보도가 나오고 뭐 특검 보도 좀 이상해요. 그 특검 보도 뭐 이거 63빌딩 높이다 막 63빌딩 높이를 어떻게 비유해? 아무튼 이상한 비유가 막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동아일보 채널A를 중심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보도들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보도들이 거짓말 탄론한 김경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보도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김경수 지사의 최초 해명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토봐봐야 될 점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게 특검이 실제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언론사들이 입수를 했다고 보도하는 정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흘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하지만 보도만 따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보도가 과장되는 부분은 뭐냐면 특히나 우리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댓글 조작에 연루가 됐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금 핵심인데 그 부분은 보도가 나온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김경수 지사를 일단 낙인 찍고 보는 거예요. 야, 포토라인에 섰어. 두 번 출두했어.
범죄자야. 실제로 보도가 범죄자를 묘사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12차 안건으로 올린 방송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그렇죠. 방송입니다. 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낙인도 낙인이지만 정말 개망신을 주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낙인 찍어봤자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낙인은 찍어도 낙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망신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왜 저렇게까지 방송에서 막 해라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낙인 찍는 것보다 계속 옆구리를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뭐랄까 아주 나쁜 오물을 껴얹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방송을 그러니까 하는 저는 거죠. 김경수 지사가 출석하는 거 보도할 수 있고 많이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이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과거 사례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안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채널A 정치데스크 8월 6일 방송이고요. 손 흔들며 출석한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보도 피의자가 손을 흔들고 그래 그런 거지. 이게 이제 보도 및 대담이에요. 정치데스크가 어떤 프로그램이냐. 4명의 출연자 중에 3명 또는 4명 전부가 채널A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날도 5명 중에 4명이 채널A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보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날 8월 6일이 특검에 출석한 날이에요. 김경수 지사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도했느냐 채널A가 김 지사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야 이게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습이 맞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실망스럽다. 김경수답지 않다. 피의자답지 않다.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러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도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자 날개를 찍는 건데 어떻게 찍느냐? 앵커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가요. 조 부장, 우리 흔히 피의자가 어떤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보통 피해자 출석을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보도 안 해요. 지지자들도 나와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지나가지. 세상에 어느 보도가 이거 저런 모습,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은 너무 좀 다르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는 보도가 어딨냐는 거죠. 질문 자체가 핀트가 질문 자체가 야 저거는 우리가 까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미 나간다는 거죠. 앵커의 질문이. 그러자 조수진 기자가 이분은 이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인데 지금은 뭐 미디어 연구소 부장으로 있대요. 동아일보에. 이 조수진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 저도 참 평소에 김경수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당시에 연설기록 비서관 등을 지낸 김경수 비서관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 정말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항상 기자들에게 설득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다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호감을 느끼도록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걸어가는데 마치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평소 성향이라면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 예. 네. 모든 것을 잘 말씀드리고 오겠다. 이 정도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5년 전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참 김경수 도지사답지 않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대체 여기 이석기 전 의원이 여기서 왜 튀어나오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건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 교도소인가요? 거기에서 비리 혐의로 만기 출소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백합꽃을 던지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 그게 마치 꽃이었지만 이 사법부와 사법 질서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을 짓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저런 모습,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가 한 말이에요? 예, 조수진 기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결정을 내려놨네. 네. 이 사람은 지금 김경수 지사를 범죄자로 전제 한 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지지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너네가 뭔데 사법 질서에 돌을 던지니? 라고 지지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마지막 그 한명수 총리 얘기할 때는.
이게 총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보도고 상당히 자의적인 보도입니다. 보도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보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한명숙 총리랑 이석기 전 의원이 지금 여기 왜 튀어나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갖다 댄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가죠. 두 사람은 범죄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도 똑같다 이거죠. 너네는 범죄자인데 왜 지지자들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고 꽃을 던지고 거기다 대고 또 손을 흔드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한심한 보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제14조 객관성 위반이고요. 그렇죠.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도 위반입니다. 대담 토론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정치데스크 같은 프로그램 할 때 형평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출연을 보장하라. 이런 조항도 있고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대담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부 위반했죠. 예. 다 걸렸네. 네. 아주. 이런 제13조 위반했고 제14조 객관성도 위반했고 더 정확하게는 제23조 범죄사건의 보도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범인으로 단정하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그게. 예. 근데 이게 동아일보와 채널A의 보도 7월 초 특검이 시작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관적인 보도 기조예요. 그때부터 이미 단독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김경수 지사를 이미 댓글 조작 공범으로 묘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수많은 그 특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단독 보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드루킹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내용이에요. 뭐 대표적인 거 몇 개 아마 지금 화제가 된 것 중에 몇 개가 뭐 김경수 지사가 뭐 재벌 개혁 공약을 대선 전에 1월 달에 뭐 요구했다. 뭐 촉구했다. 와, 이것 봐라. 장난 아니다. 뭐 이런 보도인데 그것도 보면요, 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보도 나온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재벌 개혁 방안 좀 목차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구해요.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 측이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수많은 지지 그룹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드루킹이랑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지지 그룹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론 수렴하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동아일보나 채널A나 많은 언론사들 그거 어떻게 몰아가느냐. 이것 봐라.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주장했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뭔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선 공약의 자문을 받은 관계다. 이러면서 댓글 조작 연루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다 좋다 이거예요. 너네 보도한 거 특검이 공개했으니까 특검이 흘린 거니까 다 좋다. 뭐 대충 뭐 거짓말이 아니라 치자 이건데 그거를 왜 자꾸 과장해서 이미 댓글 조작 관련된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보도하냐 이거죠. 그거랑은 또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일관적인 기조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에. 근데 사실 아까도 우리가 이분이 조수진 기자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사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미디어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미디어 연구소라는 게 무슨 별다른 딴 데 있는 연구소가 아니고요. 동아일보 내에 그 직제에 들어있어요. 동아일보 안에 미디어 연구소의 뉴스 진흥 팀의 부장인 거예요. 동아일보 직원이야. 미디어 기자예요, 연구소, 기자. 그리고 기자예요. 기자예요. 그런데 미디어 연구소라고 이렇게 부장, 미디어 연구소 부장 이렇게 조수진 이렇게 해서 달고 나오니까 이름표를. 마치 다른 나는 사람 이 같죠? 사람 딴 데 갔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죠? 네. 이분 동아일보에 뼈를 묻은 사람이에요. 네. 정치부 차장 지내고 지금 부장까지 승진한 사람이고요. 네. 그 맨날 이상한 칼럼 쓰는 허문명 씨 알죠? 네. 그분 직속 부하예요. 허문명은 부국장이고 그 밑에 아, 그래요? 이렇게 둘이 같이 있더라고. 근데 그 같은 방에 이렇게 둘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저는 채널A하고 TV조선이 제허가 당시에 지난번 그 논란이 되는 굉장히 쫄았던 그 제허가 때 자기네들이 오보방과 편파가 너무 많으니까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개선을 위해서 패널을 기자로 대거 교체를 한 거예요. 기자는 오보방마 편파 안 하고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TV조선과 채널A가 기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패널 분석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냈잖아요. 그때마다 기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말 패널이 한 것보다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 횡설수설하는 어제 그 충남대 교수 있잖아요. 김종래 아저씨. 예, 그런 외부 패널하고는 또 지적으로 그렇죠. 달라요. 김종래 완전히 교수도 외부 패널도 아니에요. 조선일보. 아니 그래도 걔는 외부 패널이야.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현직이고요. 동아일보 기자면서 지금 채널A에 고정 출연하고
하고 있는 사실상 채널A 기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문적인 언론인으로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이거를 심의를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경수 지사가 출석한 거 많이 보도할 수 있고 보도해야 됩니다. 보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손 흔드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출두할 때도 많은 매체들이 생중계하고 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아일보나 채널A가 그때도 지지자들 막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그랬어요. 박근혜 씨랑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때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7년 3월 20일 박근혜 씨도 손 흔들었어요. 지지자들한테. 그때 채널A 동아일보가 이석기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택 골목에 모여있던 지지자 100여 명은 박 전 대통령이 찬 차량이 도착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는데요.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왜 유독 김경수 지사한테만 이렇게 이미 범죄자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냐 이겁니다. 이건 이중잣대죠. 굉장히 사기죠. 그리고. 네. 에이구, 아무튼 우리 이렇게 계속 흥분하면서 살면 오래 살라나? 일찍 죽을라나?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어. 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화가 나고 에브리데이 바쁘고 이래서 이거 살라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년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캠프. 자, 그러면은 댓글 읽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도 고인 모독이 계속 이어지니 꼭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 당시에도 조중동은 나쁜 짓만을 일삼았죠. 그러니 저 종편들과 수구층들은 모를 겁니다. 2009년엔 보수층이 압도적일 거라서 넘어갈 거라고 하겠지만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저항했던 시민의식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요. 이번 시방이 결과가 기대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444 공사님이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너무 열받지 마세요. 항상 언제나 민원연을 응원합니다. 네, 민원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음원 구매해 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레이니치세님,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제가 아버님 기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월화 이틀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신이 멍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사서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 냄새를 맡으니 예전 아버지와 함께 먹던 생각이 나서 기분이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그 이후로 어머님, 누님, 저까지 저희 식구들 모두 우울증 계열의 약과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2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닌 고작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유족분들과 정의당 분들의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말 그대로 쏟아부은 방송을 듣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서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MBN은 그런 막말을 한 사람을 정의당 쪽 분과 함께 섭외를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자체를 패널이라고 어디서 국민들 앞에서 입을 놀릴 자리에 앉혀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래 한 달간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것들이 나오는 방송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방심이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버님 기일이고 해서 썩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며칠 만에 댓글 쓰는데 화난 감정만 잔뜩 써서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도들이 대부분 화가 나는 보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예. 자, 티에노님도 밤이당 전 대변인 모 씨 같은 미미한 몸짓에 그렇게 감정을 쏟을 필요 없다.
이런 이들은 소위 듣보잡 취급을 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트러스트 노어님 댓글 너무 재밌네요. 네. 김종래라는 사람은 저 방송 당시에 노멀한 상태였던 게 확실한가요? 혀가 좀 꼬이는 듯한데 생각도 꼬여 있고 사고력도 꼬인 것 같고 이거 이렇게 계속 읽어도 돼요?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너무 네. 웃겨. 이거 지하철 초단기 기억 상실증 같은 게 있나? 대강 소주 2병을 한 것 같은 중원부원의 메비우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아무튼 오늘 처장님이 완전 화나셨고 무서우셨음. 이 댓글을 보시면 훗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님이라며 하시겠지만 뭔가 모아놓으신 분노의 원기욕을 빵 터트리는 느낌이었음. 예. 자, 그리고 어제 아무튼 민원연 포럼에 많은 분들이 저희 생중계도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도 올렸거든요. 그 고발뉴스에서 생중계해서 이렇게 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 있더라고요.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벌써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제가 너무 발제문이 장황하고 길었어요. 그게 그래서 좀 빨리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 빨랐어요. 그런데 꼭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저희 미디어 탈곡기만 듣지 마시고요. 꼭 유튜브에 가셔서요. 그 전체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협찬이 얼마나 콩가루인지를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나름대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그 콩가루 행동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몇 개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빼먹은 것도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협찬제도가 진짜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국민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 확실하게 방통위에 접수가 돼야 방통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요즘 했던 토론회 중에서 저는 오히려 어제 늘 좋았지만요. 어제는 저희가 좀 시의적절하게 물론 이보다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포럼을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지금 민원연 포럼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무처장인데 내가 이렇게 평가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희가 이거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부터 할 걸 왜 이걸 안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관련된 내용을 어제 하고 나서요. 막 의원실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자료 보내달라고 자료 보내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방통위는 뭐 없습니까? 방통위 어제 왔잖아요. 왔어요? 예, 와서 청취하고 참석하지 못해서 토론자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했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섭외하면서 진짜 발표를 늦게 했어요. 보도자료 발표를 전전날 했거든요. 저희가 수요일 날 했잖아요. 토론회를. 근데 월요일 날 오후에나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 이유가 토론자가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KBS.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다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민원연이 하는 이 토론회가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못 나오셨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못 나오신 소심하게 지금 못 나오고 이렇게 집에 계셨던 사무실에 계셨던 분들 꼭 유튜브로 저희 토론회 한번 보시고 국민들이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서 아무튼 개선을 해주시는 개선하는 작업을 저희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에서 우리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입법 활동을 하던 방통위를 압박하던 그런 액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할 일 많아요. 그죠?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따라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